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금한 지 닷새째,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미국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는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How many South Koreans do you say were detained, and are they being deported?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A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and they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that. 아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면 이거 이민정책 총괄하는 총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입에서 추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진 출국도 못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조연 외교부 장관은 출국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구금돼 있는 분들은 자진 출국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 조지아 구금자들이 추방이 될 거다. 지금 영어로 써 있죠.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deportation, 그러니까 deport란 뜻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낸다, 추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자진 출국 아니었어? 추방이야.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발언이긴 한데 다만요, 이 장관이 정말 이거는 자진 출국이 아니라 추방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디폴트란 단어를 쓴 것인지 아니면 다 내보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냥 디폴트란 단어를 쓴 것인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금자들 하면서 그냥 they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콕 집어서 강제 추방하겠다, 또 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는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만일요, 박주희 변호사, 이거 자진 출국이 아니라 추방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일단 자진 출국과 추방에는 법률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만약 자진 출국 같은 경우는 스스로 외국인이 스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조기 귀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어가면 3년 정도의 이제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추방이다라고 하면은 추방은 범법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방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입국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한미 간에 어쨌든 당국자들 간에 이렇게 온도차가 있으면 이거 일괄 석방도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 전세기를 보낼 거고 전원 다 귀국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확실하게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협력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런 그 직원들의 협력사가 지금 알아보니까 A 넘버, 즉 외국인 넘버, 외국인 번호조차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이게 지금 절차상 각각의 어떤 번호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분류하는 어떤 작업도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자진 출국하고 그다음에 강제 추방만 말씀하셨지만 남아서 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요. 왜냐하면 강제 출국이든 아니면 자진 출국이든 간에 추방이든 간에 이건 범법자거든요. 다시 돌아오는데 힘들고, 만약에 가족들이 있는 그런 지금 사람들이라면 재판을 받아서 범법자의 어떤 그런 낙인을 벗어버리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현지에서 우리 외교관들은요, 기업인들의 이런 불이익을 좀 막고 이들을 또 일괄 석방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미 대사도 또 구금 시설이 있는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총영사 자리도 지금 모두 공석인 상태죠. 결국 워싱턴 총영사가 구금 시설을 찾았습니다.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전세기에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행정적, 기술적 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 협조를 잘 해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럭저럭 원만하게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자,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우리 취재진이 지금
조지아주로 급파되어 있습니다. 자, 조지아주에 가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에 지금 통신도 끊길 정도로 외진 지역에 지금 자리 잡아 있고 또 기자도 강하게 지금 막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조아라 특파원이 가서 좀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아예 오지도 못하게 지금 예. 나가라 이렇게 지금 밀어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죠. 그래서 아예 얘기도 안 한다 이런 지금 장면들이 계속 저희 취재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촬영 안 돼, 나가 이러고 여기는 보면 지금 통신도 안 돼서 얼마나 특히 구금돼 있는 분들 어려움을 겪을지 우회적으로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예. 제일 궁금한 것은 지금 구금된 분들 괜찮은 건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좀 추가로 더 취재를 했는데 보면은 그 구금된 분들 중에서 수용자들이 좀 나와 계신 분들이 있어서 말을 걸었어요. 최근에 붙잡힌 한국인들 봤습니까? 하니까 그 수용자가 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분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괜찮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구금시설 관계자들한테 다시 한국인 구금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노코멘트를 하면서 굉장히 취재를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끝날 때까지 또 끝난 게 아닌 상황입니다. 이르면 내일 전세기를 또 띄운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그 한가운데에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있죠. 오늘 특검이요, 그림을 직접 구매한 이 인물을 소환했습니다.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네신 겁니까? 특보 유명에도 김건희 씨가 관여한 건가요?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하실 계획이신가요? 특검의 수사에 이제 오해와 또 억측이 많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건데, 그런데 이 수사 지금 때 아닌 위장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김상민 전 검사의 소환 조사가 한차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특검이 이우환 화백의 이 그림을 진품으로 알고 샀는지 이것도 물어보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에게 적용하려고 한 혐의는 뇌물죄입니다. 뇌물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뇌물의 대가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거는 국정원의 법률특보 자리를 이렇게 금품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 자리를 얻었다, 매각매직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지급한 금품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샀는지, 그리고 본인이 전달하려고 했을 때 인식한 가치가 얼마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진품으로 알고 전달을 한 건지 아니면 가품으로 알고 전달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특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사안의 사실 핵심은 이 그림을 받고 대가로 공천이나 아니면 뭐 공직을 줬느냐 이 여부일 텐데, 이 진 여부, 이게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쟁점인 이유를 정확히 한 번 더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뇌물죄를 똑같이 적용을 하더라도 예.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전달한 금품 자체가요, 뇌물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만약에 금품이 전달한 금품이 3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되거든요. 그리고 그 금품 가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같은 뇌물죄라고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 일반 형법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진작인지 아니면은 가품인지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쟁점으로 하나를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자, 이우환 화백의 이 그림을 둘러싸고 지금 진위 논란이 벌어진 거는 바로 이렇게 한쪽은 위작, 한쪽은 진품, 엇갈린 감정이 나왔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판정이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오른쪽에 그 감정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김 검사가 작품을 살 때 진품이다라고 감정서를 냈던 곳이에요. 여기서는 진품이라고 보는데 네. 한국화랑협회 측은 지금 위작이라고 의견을 낸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요, 처음에는 대만에서 경배가 시작됐는데 네. 시초가가 300만 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300만 원에서 시작해갖고 3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 한국에 들어와서 김 검사가 구매했을 때 가격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협회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뻥튀기 됐다. 갑자기 그렇기 뛰었다.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품을 얘기하는 쪽은 아니 대만에서 골동품을 주로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걔네가 이 진품 작품 자체를 처음에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진품이 맞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지금 미술 분야에서 지금 전문 변호사로 또 활동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작품 가격이 어떻게 보면 확 뛰었다. 이렇다고 해서 이걸 위작으로 볼 수 있어요? 위작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공개된 시장에서 공개된 게 사실 경매이기 때문에 예. 출품자가 해당 작품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낮은 시장가로 출품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또 그 이후에도 또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라고 해서 언제나 위작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진작인지 아니면 위작인지에 대해서 감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거래 이력입니다. 그래서 이력이요. 누군가 소장을 했고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정상적인 거래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니 이완 화백의 작품을 둘러싼 위작 논란은요.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닙니다. 9년 전에 불거진 대대적인 위작 사건에 이완 화백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도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열쇠점 전부 진품입니다. 전부 진품입니다. 그 호흡이나 리듬이나 그 채색을 쓰는 방법이나가 다 내 것이었습니다. 작가는 자기 작품은 금방 보면 사실은 1분도 안 걸려서 금방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백 설명을 1분도 안 보고 내 작품인지 알 수 있다 이건데 그러면 이화백에게 특검이 직접 물어볼 수는 없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완 화백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특검에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미술 시장에서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위작인지 아니면 진작인지에 대한 의견은 하나의 이 결정한 요소일 뿐이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9년 전에도 이완 화백과 관련해서 이 진품인지 아니면 이 위작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때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완 화백은 진짜가 많다, 내 작품이 맞다라고 했지만 네. 검찰에서는 모두 다 위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이 청경자의 미인도 사건에 있어서 네. 청경자 화백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품이다,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품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시장에 내놓는 순간부터는 네. 사실상 시장에서 이게 진품인지 위작인지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뭐 작가가 내놓은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예. 특이한 도안이라든지 아니면 안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지 작가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위작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특검이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특검 같은 경우는 아마 김건희 여사와 김상민 전 검사에게 적용되는 법조를 나눠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진품으로 보고 이 높은 가격으로 가지고 금품 수수액을 적용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특검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위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게 진품이라고 알고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했더라는 이 대가의 가치는 본인이 인식한 그 가치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1억 원이 넘으면 1억 원 이상의 그 대가를 지급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진품의 가격으로 적용을 했다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대가에 대해서 받았다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뇌물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액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를 좀 다르게 보고 해결할 것 같습니다. 네, 수사 상황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의 기뻐하는 얼굴이 마음속에 각인됐다.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가 SNS에 남긴 글인데요. 그런데 의외의 인맥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배우 박보검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을 이제 김 이사가 공개를 한 건데 두 사람이 인연이 좀 있었나요? 지금 박보검 씨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되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행사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해당 장소는 이 김수자 작가의 전시였습니다. 근데 김수자 작가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명예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김수자를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보검 씨와에도 평소에 인연이 있어서 김수자 작가가 전시를 하게 되면 이 박보검 씨를 초대를 해서 전시를 관람하기도 했기 때문에 두 작가와 이 박보검 씨 간에 연관이 있는 거고요. 김희영 이사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전시를 기획한 총괄 디렉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하나로 이제 매개체로 해서 이 박보검 씨와 김희영 씨가 만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보검 씨와 인연이 있었다는 건데 아니 알고 보니까 우리 박주희 변호사도 박보검 씨와 인연이 있다면서요? 제가 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이 박보검 씨가 제 수업을 청강하고 싶다라고 해서 직접 이메일 보내서 청강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연예인이 이런 메일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동명이인일 거다 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박보검 씨가 제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이 청강을 하는 것 보고 이 친구는 정말 진실되게 이 공부도 하고 열정이 넘치는 친구구나라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파도 미담이라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도 미담을 또 추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김 이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 그동안 언론에는 모습을 좀 안 드러내 왔었는데 SNS로는 활발히 소통을 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 이사 최근에 작년에서 기억나는 것이 한 여성지에서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인터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참 이혼 소송 관련된 와중이었습니다. 그땐 오해와 비난의 시선을 잘 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젠가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이 여성지가 보도했는데 보면은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 즉각 반박을 했어요. 그래요? 저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응한 것이 아니다. 기자가 그때 그 미술관에 찾아왔고 그냥 몇 마디 나눈 것이 보도된 것이지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할 정도로 어떤 언론의 취재라든지 인터뷰 입장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신중하게 하는 입장이었는데 보면은 SNS에는 본인이 글을 좀 자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올렸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전시 같은 경우가 그 열리는 선회원이라는 곳이 SK 창업회장이 살던 사저였어요. 원래는 교육 공간으로 이용을 하다가 이번에 뭔가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고 조금 전 얘기했던 김수자 작가가 한국에서 한옥에서 이렇게 설치 미술을 또 해보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기획자로 나서서 뭔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렇게 박보검 씨와 찍은 사진도 올리고 김수자 작가와 인터뷰한 글도 올리고 SNS를 통해서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아직 좀 때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종표로 하나 더해서 그 노소영 관장이랑 지금 최태원 회장 세기의 이혼 이거 사실상 거의 막바지 수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빠르면 다음 주에 이거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 매체가 단독을 달고 낸 기사인데요. 18일이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원 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종결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 기사를 냈습니다. 뭐 추측의 어떤 이유는 사실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래됐어요. 2심이 지금 선고된 게 작년 5월이었잖아요. 그래서 1년이 넘었고 또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각 그 대법관들이 모든 어떤 그런 그 과정들 그러니까 심리하고 하는 과정들을 다 끝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선고기일만 지정하는 것만 남아 있었는데 이번 전원 합의체 날 18일에서 그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그 언론이 채널A 단독 보도였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1심은요. SK 주식을 최 회장 개인 재산으로 봐서 665억 원의 분할 산정을 했었고요. 하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그러니까 SK로 유입이 됐다면서 1조 3,800억 원대 재산 분할을 인정을 했죠. 당시 최 회장 말 들어보시죠.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이후에도 양측은 치열했습니다. 최 회장은 아버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이 육성 파일까지 법원에 제출했죠. 내가 정부에서 무슨 특혜를 받니? 내가 무슨 특혜를 했다. 사돈이니까 그걸 힘을 빌려가지고 남을 경쟁했는데 찌글을 눌렀다던가 이런 거. 일절 전부 피했다. 4,300억씩 돈을 내고
일시불을 하고서 제2이동통신을 사는데 무슨 뭐 증권회사에 뭐 좀 사는데 내가 뭐 거기다 돈을 막 사들한테 비자금 빌려다가 내가 하고 그러냐. 그건 뭐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SK가 최 전 회장의 그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특혜를 받아서 성장했다. 이거를 항소심 판단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고, 노관장 측에서는 최 회장이 과거 수감 시절 자신한테 보낸 서신을 제출하면서 또 맞불을 놓은 건데, 아니 개인적으로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둘 중에 재판에 뭐가 더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사실 이 쟁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신 이 음성 파일 같은 경우는 전혀 기여가 없었다라는 걸 반박하는 증거이긴 한데요. 네. 근데 문제는 상고심 같은 경우는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2심의 판단이 어떤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1심과 2심이 달랐던 거는 2심에서는 이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한 항소심의 판결 자체에 어떤 법률 위반이 있는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 부분만 상고심에서는 판단하는 부분이지 사실관계를 일일이 다시 한번 다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양측에서 뭐 옥중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파일 같은 걸 제출하긴 했지만 그게 상고심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둘 다 미치지는 않고요. 다만 2심의 판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그렇게 사돈이 돈을 넘겨줬다라는 그 증거 가지고 그런 그 어음 수표 있었잖아요. 어음을 가지고 항소심을 판단하는 게 법률 위반인지 이 부분을 쟁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항소심 판단에서 나온 그 재산 분할액이 이게 무려 1조 원대다 보니까 대법원 결론에 따라서 이 그룹 지배 구조까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SK 내부적으로 가장 고민되는 어떤 지점일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1조 3,808억 원을 갑작스럽게 지불을 해야 된다면 가장 지금 그 정도 액수에 걸맞는 그런 그 주식이 SK 주식이거든요. SK의 주식이 17.73%를 지금 최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약 한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SK 지분을 만약에 그 정도로 판다 그러면 SK 그룹의 대주주가 흔들려요. 지분율이 확 낮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우의 수도 몇 가지 있긴 해요. SK 실드론 주식이 7천억 원 정도 있고 뭐 또 SK 자사주 25%가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그런 경우의 수가 사실 쉽지 않아요. 간접 소유를 했다든지 뭐 제3자 매각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도 지금 다 아마 SK는 경우의 수를 다 해서 따져가면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만, 만약에 그대로 2심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지분과 관련해서 사모펀드와 손을 잡아야 된다든지 협력 그런 또 화이트 그런 그 엔젤 투자자들과 또다시 손을 잡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경우의 수 뭐 다 따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남희 기자 경제부장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재계 분위기 아삭하실 것 같은데 SK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이런 큰 걸 앞두고 있으면 공식 입장을 안 내요. 왜냐하면은 어떤 대법원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공식 입장을 주지 않고 지금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A의 보도로 이제 이번 18일 날 바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 결론이 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 취재해 보니까요, 이렇게 대법원 그 전원 합의체 결론이 나와도 이제 판결 같은 경우 나오는 데는 또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또 SK한테는 중요할 것 같은데 신중하게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네, 또 곧 결론이 나올 텐데 이 상황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로 위에 한 차량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어오르는데, 아니 이 아찔한 상황 속에서 운전자를 구하고 보니까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일단 무슨 사고가 벌어진 거죠? 자, 일단은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8일 양천구의 한 도로인데요. 지금 예. 검은색 한 SUV가요, 갑자기 인도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이 거침없이 차단봉도 무시하고요. 네. 저기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도 충돌하면서 그대로 갑자기 올라온 겁니다. 지금 차를 빼고 싶은데 계속 그 뒷바퀴만 공전하고요. 갑자기 엔진에 과열 이상이 생겼는지 갑자기 불까지 붙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는 카페가 오. 있었는데 그 카페에 있던 손님들도 너무 놀라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 여기에 지켜보던 한 분이 나와서 구출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서 지금 카페 같은데 대피하시는 모습도 보이는데 저렇게요? 저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이제 구출하려고 저렇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네, 저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불나는 현장에 다가갔던 저 시민 영웅과 다름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시민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달려간 것인데요. 차량으로 가서 일단 운전자 상태를 봤는데 운전자가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차량 유리창을 돌로 깨뜨려서 운전자를 네. 구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운전자가 후진을 하고 나니까 예. 이 도로가 완전 아수라장이 돼서 저렇게 운전자를 구하려고 다가갔던 시민도 어쩔 줄 모르고 좀 당황한 모습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후진을 했는지도 궁금한데 그야말로 도로 위가 지금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근데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했다고요? 네, 경찰도 2분 만에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가서 이제 화재를 진압을 하고 운전자 구초를 했는데요. 예. 당연히 운전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을 했겠지만 네. 저렇게 진압을 하고 운전자를 구해내고 봤더니 운전자 상태가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요? 운전자 몸에서 이상한 술 냄새가 났더라는 거죠. 술 냄새요? 네, 실제로 구조를 할 때 보니까 안전벨트 그 끈이 꼬여 있고요. 그 운전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정도로 만취를 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이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경찰은 바로 이 운전자를 체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시민 달려갔잖아요. 네.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시민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또 이 술 때문에 구조하셨던 지금 보면 시민도 고생하시고 경찰분들도 고생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누리꾼들이 굉장히 지금 목소리 높여서 음주자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간 시민, 사실은 그 마음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게 혹시나 정신적으로 갑자기 충격을 받았거나 실신한 상황 아닐까? 그러니까 구조하려고 다가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 정도로 지금 연기가 났다면 이제 곧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을 무릅쓰고 지금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음주운전이었다. 누리꾼들은 정말 화가 폭발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아니 위험을 무릅쓰고 갔는데 음주운전이라니 어이가 없다. 저건 진짜 살인미수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건 사람들이 없었구나. 시민이 없었다 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 계속 공회전하는 것도 술이 깰 때마다 기어를 넣고 밟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공회전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일단 허탈한 상황인데 고생하신 분들께 위로를 보낸다 등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또 반전이 있는 소식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페트병을 모아서 5년간 200만 원을 번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주인공이 그런데 물음표인데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중국의 한 강아지입니다. 강아지요? 5살 된 강아지인데요. 네. 얼마나 페트병 잘 수집하는지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한 강아지가 뛰어가더니요. 예. 페트병을 딱 물고 이렇게 깡총깡총 들어가면서 가져가요. 그리고 항상 정해진 곳으로 페트병을 수거해서 지금 이동시켜서 갖다 놓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페트병이 가득 모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모아놓고는 딱 주인을 쳐다보면서 나 잘했지? 라고 뭔가 과시하는 듯한 자기가 모은 거 쳐다보네요. 그렇죠. 아, 내가 이만큼 모아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강아지 이름이요. 리틀 화이트.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면 샤오바이. 그런 이제 작고 하얀 강아지라는 뜻인데 보면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거리 돌아다니면서요. 페트병을 물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페트병 아예 건네주기도 하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수집하는데 한 번에 한 20-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년간 모은 게 페트병 모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오, 야. 5년간. 와.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박지혜 변호사. 페트병만 저렇게 강아지가 쏙쏙 골라오는 게 가능해요? 혹시 이거 뭐 이것저것 물다가 우연히 가져온 건 아닐까요? 우연이라고 하면 저 강아지가 아마 자기 무시한다고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 강아지는 정확하게 페트병만 구분을 할 줄 압니다. 오.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네. 그 강아지에게 이 돈을 주면서 저렇게 물어보라고 했더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좀 깜박깜박 안 눈만 보는데요? 하면서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전혀 돈을 물지 않죠. 그런데 주인이 돈을 내려놓고 네. 페트병을 드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반갑게 다시 페트병을 뭅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저 강아지는 페트병과 페트병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는 거 혹시 특별한 뭐 훈련이라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요. 제가 강아지를 많이 길러본 반려인으로서 보면 네. 행동을 보면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지금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깡총깡총 뛰거든요. 이건 아마도 그 페트병을 갖다 줬을 때 주인이 칭찬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칭찬을 받는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좀 즐겁게 이런 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훈련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다가 어느 날 지나는 사람이 고기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내가 이 페트병을 수거를 하면 이런 대가가 오는구나. 또 주인으로부터도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신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영특한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대가 있대요. 딱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고 해서 일부 누리꾼들이 혹시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 혹시나 훈련하고 이렇게 강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인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오른 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대요. 그래갖고 그래요? 지난달 한 70만 원 정도의 어떤 수익을 얻었는데 물론 이 페트병 합쳐서 한 28만 원,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광저우 지역의 한 달 월급이 한 4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보다 높은 어떤 수익을 거뒀고 주인은 이것을 반려동물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영상만 봐도 기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그 전에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가시죠. 자, 얼마 전에 그 방중 때 시진핑과 푸틴의 장수 관련한 사담이 생중계가 됐죠. 열병식 한가운데서요. 그때 굉장히 이 장수가 무슨 내용이냐라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북한에는 김일성의 불멸을 상징하는 땡땡땡이 전국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둘이 알고 보니까 동갑내기입니다. 네. 72세 동갑내기인데 서로 장수 욕망을 드러낸 사담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단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아니 저도 저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었는데 일단 뭐 72세 동년배의 뭐 평범한 덕담으로는 안 들리거든요. 무슨 의도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시진핑, 푸틴 나누는 얘기도 뭐 우리랑 크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그래요? 노장년층 대화로 뭐 이렇게 여겼는데 사실은 장난이 아닙니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푸틴이 이제 덕담 차원에서 생명공학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장기 이식도 해서 갈수록 젊어질 거다. 그리고 영생불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인들 대화하면 아유 욕심이지요. 건강하게 그냥 적당히 살다 가야죠 이래야 되는데 시진핑이 150살까지 이번 세기에는 살 수 있답니다. 이래요. 그렇게 맞받아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들끼리면은 뭐 능력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살 때까지 살다 간다 이러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국가들입니까? 그러니까 생명공학이나 뭐 생체이식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해봐. 이쪽에서 우리가 뭐 미국보다 더 먼저 해봐. 이런 능력,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이게 뭐가 심상치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퍼졌는데 이게 보통 그냥 둘이 귀옛말식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통역을 쓰고 저렇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크게 얘기를 했고
중국 중앙 TV도 아마 이번에 좀 크게 낭패를 봤을 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하다가 저게 포착이 된 겁니다. 물론 통역을 쓰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자, 두 사람이 이 발언이 나가고 난 뒤에 상당히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통신사한테 나 이거 좀 지워달라 요청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푸틴과 시진핑 이 두 명의 스트롱맨이 그냥 자연스럽게 둘이 대화를 나눴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다 놀랐어요. 그러자 보니까 이 중국 CCTV 측에서 이 영상을 찍었던 영국 로이터 통신한테 이 영상을 내려달라. 삭제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영국 로이터 측에서는 알겠다라고 이해를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중국 측에서는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이 내용들이 네. 이 외국 서방 언론이 이 편집에 따른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로이터 측에서는 영상을 내려주긴 했는데 그 영상 자체의 진실성과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영상 내려달라 하면서 서둘러서 수습에는 나섰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권력자의 영구 집권 의지가 드러났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랜 동안 집권을 해왔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사실 이미 정치적 영생 상태로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 보시죠.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포함해서 199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시진핑 주석도 201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주석을 유지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5번, 그 중간에는 총리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부서기를 맡고 있는 드미트리 메데프 부서기가 대통령이었고 푸틴 대통령은 당시 총리로서 수렴 청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건강하다면 뭐 권력 기반이 단단하고요. 또 국민적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건강만 허락한다면 앞으로 5연임을 넘어서 6년임. 시진핑 주석도 3년임을 넘어서 4연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건강만 하다면. 150살까지도 살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했던 건 예. 어떤 현대 과학의 어떤 의학의 진보도 있지만 네. 그들의 진심이 좀 묻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만 하다면 더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집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두 사람의 그러면 외모 변화를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보면요, 1973년 그러니까 20살 때의 지금 저게 시진핑 모습이고요. 2012년 58세의 시진핑 또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세, 이제 60이 넘어서의 시진핑 모습이고요. 그 뒤에 이제 최근에 2023년 2년 전이죠. 그때 69세. 그리고 현재의 시진핑까지 이렇게 좀 변화를 했습니다. 그럼 푸틴은 어떨까요? 푸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푸틴은 이게 학창 시절입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좀 추정이 안 되지만 학창 시절, 뭐 지금과 사뭇 비슷한 또 얼굴이에요. 그런데 2000년에도 또 비슷한 얼굴. 47세의 푸틴, 52세의 푸틴은 2003년이고요. 그 또 지나서의 푸틴 모습도 60세, 환갑이 됐는 나이의 푸틴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이제 65세 또 지나서 현재에 다다르면은 지금쯤 왔을 때의 푸틴의 모습 생각보다 꽤 젊어 보이는 푸틴의 또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니 뭐 흑백 사진 시절 딱 빼고는 뭐 이게 좀 살이 올랐다가 줄었다가 한 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외모는 크게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럼 이 두 사람의 건강관리법도 궁금해요. 특별한 좀 비법이 있어요. 일단은 푸틴은 좀 올빼미형이고요. 시진핑은 약간 얼리버드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밤에 일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요? 심야에. 그 밤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이게 젊을 때부터 이제 습관이 돼 있는데 좀 늦게 아침에 일어나고요. 근데 식사를 보통 정오쯤에 오믈렛이나 메추리알, 코티지 치즈나 비트 주스 이걸로 간단히 해결을 하고요. 2시간 정도 수영을 하죠. 시진핑이 왜 뭐 얼음욕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헬스장에서 헬스장에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운동을 마감을 하는데요. 저녁에는 저 반려견 보였지 않습니까? 네. 반려견하고 산책을 하고 이러면서 아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진 다음에 밤부터 좀 집중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어떻게 합니다. 관리해요? 과거에 청년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많이 아프더라. 밤새워서 일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다 이러는데 인상 깊은 얘기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밤에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네. 실타래처럼 막 얽힌 이런 생각을 다 끌어안고 있지를 말고 바늘 하나에는 실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마음을 정갈하게 가지고 일을 해 나간다면은 좀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마 뭐 시진핑의 좀 집중력 있는 어떤 성공 비결 이런 걸 수도 있는데요. 두 사람의 건강 관리 비법은 좀 다르지만 네. 결국은 두 사람이 지금 각각 러시아와 중국의 평균 수명 한 6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걸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푸틴이 이렇게 돌고래인가요? 네, 돌고래. 애완 돌고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설명해 주신 거 쭉 들으면은 평범한 건강 관리법 같지만 지금 저 장면이요. 푸틴 보면은 아니 원래 KGB 또 출신이잖아요. 정보기관. 아니 범상치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수영도 또 잘하고요. 근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푸틴 전문가시잖아요, 두 박사님. 네. 푸틴만의 또 특별한 건강 관리법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의 건강을 지키는 것, 요 냉수 마찰도 있겠습니다. 거의 매년 냉수 마찰을 하는데요. 아마 그게 저게 이제 주연절이라고 그래서 1월 7일 전날, 그러니까 1월 6일이 될 겁니다. 러시아는 율리우스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고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을 하는데 그 전날 저렇게 이제 저렇게 준비된 이런 곳에 들어가서 연못이나 호수에 들어가서 냉수 마찰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이제 저런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어떤 종교적인 그런 힘도 구하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미래도 기도를 할 거고요. 저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또 종교에 귀화를 하고 종교를 통해서 어떤 국론 통합을 좀 이렇게 가져가고자 하는 뭐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충분하겠습니다. 저렇게 상탈하고 냉수 마찰하는 것도 특별한 건강 관리 비법이 될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전임 대통령입니다. 옐친 대통령이라든지 과거 소비에트 연합 시절에 이오시프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탈린 서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꼴초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꼴초였고, 네, 전임 옐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술, 그 독주로 유명한 보드카를 즐겨 했죠. 푸틴 대통령은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즐겨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 시절에 극동 지역으로 휴가를 가서 이렇게 상탈하고 건강하다는 모습, 그러니까 과거의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술과 담배로 건강을 잃었던 지도자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도자가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 군주가 되어야 되는데 유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의 뭐 레슬링이나 유도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뭐 삼보라든지 이런 좀 건강 또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국민들이 이런 체육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상의 탈의하는 모습 자꾸 보여주는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죠. 충분히 의도가 있죠. 결국 뭐 미국이라든지 여타 정상들은 사실은 대부분 양복을 입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대통령들이 어떤 정상들이 정말 특별한 상황 아니면 상탈할 이유가 없는데요. 강력한 러시아 그리고 과거에 뭐 말씀드렸던 옐친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유약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워낙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생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푸틴의 어떻게 보면 건강 챙기기 이게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의 더 타임즈와 같은 다소 의도를 조금 가지고 있는 듯한 이제 서방에서의 나온 건데요. 결국은 늙지 않는 비법.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정화를 하면 저속 노화가 가능한 것을 뭐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좀 검토해봐라라고 이렇게 좀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더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사실은 러시아는 원천 기술, 첨단 과학 기술에 굉장히 그런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 지난 몇 해 전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개입을 해서 영국에서 스크리팔 분열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촉과 같은 신경 일종의 생화학 공격을 활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근데 그걸 또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죠. 그래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라는 취지로 예. 이렇게 지시를 한 거고 그 신약을 개발하라는 취지의 중심은 뭐냐면 저속 노화할 수 있는 건데 일종의 면역 체계를 개선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의 이제 신체가 나이가 들어가면 인지 능력도 사실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인지 능력도 천천히 이렇게 좀 노후화되고 감각 기관도 개선이 되고 여타 뭐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네. 그런 이제 신약 개발을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의 맏딸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 보론조바는 예. 이제 그 유명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의과대를 졸업을 하고 실제 내분비외과 전문의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네덜란드계 남편을 만나서 그렇군요. 결혼을 했는데 그 비즈니스맨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마리아 보론조바한테 이제 수십억 달러를 지원을 해서 이런 유전자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이런 뭐 영생을 위한 저속 노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이영종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러시아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많아야 66, 67세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드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 이렇게 만성적인 그런 성인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영원한 불멸 이런 얘기를 좀 해봤지만 이거는 뭐 독재자들이 항상 꿈꾸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많은 독재자들이 불멸을 꿈꾸면서 자신만의 불로초 이런 걸 좀 찾았다고 하는데 독재자들의 불로초는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자, 100세를 꿈꿨던 북한 김일성의 불로초. 혈.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좀 섬찟한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 CNN에서요. 이거의 비밀을 한번 밝힌 적이 있다고요. 들어볼까요? Kim Il-sung would watch young children do adorable things and laugh. The research center decided happiness brings good health. And a more sinister technique, blood transfusions from 20-year-olds. Kim says those selected to give blood to the father of the nation were fed special nutrition before donating. 아니 그런데 이게 CNN이 추정 보도를 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실제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의 증언을 바탕으로 또 보도를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탈북민이죠. 김소연 박사라고 예. 김일성의 김일성의 장수 문제를 연구하는 그 센터에서 이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일성이 과거에 일찌감치죠. 네. 100살까지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라, 연구해라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CNN의 인터뷰 내용이죠.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네. 절대 독재자의 장수를 위해서. 근데 역시 이제 마지막에 선택된 게 아까 뭐 사악하다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엽기적이기도 한 젊은 20대 청년들의 피를 주기적으로 수혈받아서 몸의 피를 교체해 나가는 이런 과정인데 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리 이 수혈을 받으려면 그 청년들의 어떤 신체 상태나 피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그 피를 또 음식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20대 청년들의 피뿐만 아니라 예. 만담조, 이거 쉽게 말하면 개그맨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마음을 좀 기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나를 좀 했다는 거죠. 웃겨봐라. 예.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쁨, 아까 뭐 애들을 보고 웃었는데 애들 보고 웃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젊은 만담가들, 북한이 또 만담 예술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네. 그래서 7명의 만담조가 항상 이렇게 투입돼서 김일성의 심기를 좀 좋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또 만수무강연구소, 뭐 장수연구소 이런 것들도 운영하면서 100세 넘게 이렇게 좀 영생을 꿈꿨지만 결국은 김일성이 1994년에 82세를 끝으로 100세는 못했네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자, 북한에는 김일성의 불멸을 상징하는 땡땡땡이 전국 곳곳에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건 뭐 전국 곳곳에 설치할 건가 싶긴 한데 정답이 뭡니까? 영생탑입니다. 영생탑, 네. 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일성이 94년에 죽고 나서 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2011년에 아들인 김정일도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하나를 더 파서 다시 세웠겠죠. 저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그래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영생한다, 우리와 함께 항상 곁에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불로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자들의 두 번째 불로초는 뭘까요? 자, 이번에 김정은인데 아니 냉동 인간이라고 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용주 평론가? 북한에는요 만수무강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요 최고 존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백두혈통의 건강과 장수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연구원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이윤걸 박사님인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김정은의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네. 이 백두혈통의 영생을 위해서 냉동인간을 실제로 북한 내에서 연구를 했다. 이런 또 이야기를 또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영화 속에는 많이 나와요, 저렇게. 근데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게 사실상 과학계의 입장이고요. 실제로 냉동인간을 이제 60년대부터 많이 이제 시도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냉동이 됐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의 이 만수무강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일단은 사망한 뒤에 30분 이내에 체온을 영하 3도로 낮추고요. 혈액을 제거하고 거기다 부동액을 넣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영하 150도 이하에서 액체 질소에 보관을 하는, 사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이 냉동인간 기술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냉동인간을 보관한다고 해도 나중에 되살렸을 때 진짜 제정신인 모습으로 네.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좀 과학적으로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만수무강 연구소 이제 박사가 저런 증언을 했다는 건데 네. 실제로 저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특히 이제 김정은의 건강이 41살인데도 거의 뭐 종합병동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들, 뭐 해외 의료 기술,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특화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불멸을 꿈꾸는 마지막 독재자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후세인이네요. 후세인의 불로초는 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역 얘기인가요? 두진호 박사님. 예,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워낙 뭐 정상들이 수많은 일정들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형 수술을 시켜서 심지어 목소리까지 그래요? 훈련을 시켜서 예. 거의 똑같은 상태의 대역들을 최소 2명 혹은 3명 이상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라크 대통령을 지냈던 사담 후세인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식별된 여러 가지 사진들과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코라든지 눈매라든지 귀라든지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차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1990년대 말까지 있었던 이라크 대통령이 여타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에 나왔던 사담 후세인까지만 진짜의 대통령이고 나머지 정상회담에 등장했던 후세인은 다 대역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가짜였을 거다. 네, 가짜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가지고 잡혔을 때 보면 뭐 지하도로 대피하다가 하수구 같은 데서 나중에 잡혔잖아요. 네. 잡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면봉을 이용해 가지고 입속에 이렇게 유전자를 채취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미군은 미 CIA나 이쪽에서는 후세인의 유전자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가 이게 잡은 게 진짜 후세인인지 아닌지를 유전자 채취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가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CIA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후세인이라고 100% 특정할 수 있으려면 그럼 뭔가 대조할 수 있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육안만 보고 대충 야, 후세인하고 비슷해, 맞아, 후세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당시에 뭐 믿거나 말거나 가짜 후세인과 또 진짜 후세인을 구별하는 방법까지 떠돌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CIA나 뭐 이런 그 특수부대에서도 이 후세인을 보고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진짜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공식 석상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무릎 위에 앉히는 행동을 굉장히 자주 한다 그래요. 왜냐면은 저격수가 후세인을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심장 부위에 아이를 앉히고 있으니까 저격수도 멈칫할 거잖아요. 방아쇠를 당길 때. 그때 이제 자기는 도망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후세인 같은 경우에 언론 플레이를 자주 하는 이 독재자였는데
카메라 클로즈업 되는 걸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또 카메라 클로즈업을 안 하는 사람은 가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이제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보디가드를 키별로 뭐 2m 되는 보디가드 있었고, 그래서 18명을 대동을 하면서 각 예. 부위를 사담 후세인의 각 부위를 네. 가드하는 그런 이 보디가드들을 대동한다. 이런 게 이제 진짜 후세인 구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즘같이 AI가 개발된 시대에는 네. 정상들도 역할하기 힘들 것 같고요. 대역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영상 정보들, 생체 정보들이 다 수집이 되는데, 과거에는 뭐 AI 이런 기술 개발이 없었던 시절에는 네. 일일이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놓고 분석을 했다면 지금 엄청난 빅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어서 AI로 저걸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과거의 후세인처럼 오늘날의 어떤 권위주의 지도자들도 네. 대역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당시 후세인의 권력이 워낙 막강했다 보니까 뭐 저런 구별법까지 설이 돌았던 건데, 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김정일, 북한 김정일도 대역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한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통치 활동을 막 박차를 가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우리 정보 당국자가 김정일의 대역이 2명 있다. 유사시에 총알바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좀 2명을 운용하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 이게 과거 일본 중세 시대에 예. 카게무샤라고 있었잖아요. 이 쇼군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가짜 그림자 그 인물들을 둬가지고 유사시에 이제 잘못해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김정일도 아마 거기서 착안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유일 영도니까 죽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성형 수술도 찍히고 뭐 체중도 비슷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예.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에도 김정일의 대역이 있었습니다. 네. 회담, 남북 회담이나 이런 걸 할 때 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북한의 뭐 생각이나 북한의 전략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우리가 회담 전술을 좀 짜는데 가게무시아를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까지 뭐 대역까지 써가면서 어떻게든 뭐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말로는 대부분의 독재자는 비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뭐 히틀러, 예. 이거는 뭐 홀로코스트와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죠. 1933년 총리로 임명된 이후에 1945년 4월 말에 사실상 소련이 베를린을 함락하고 나서 예. 스스로 권총으로 이렇게 자결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사담 후세인의 경우에도 1979년부터 2003년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이라크를 공포 정치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정말 그 자신을 신격화해서 오늘날의 뭐 북한 왕조처럼 그렇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배를 해왔죠. 마찬가지로 2003년에 이라크가 무너진 이후에 어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런 재판을 통해서 2006년에 이렇게 사형되었고요. 왼쪽에 있는 이오시프 스탈린의 경우에도 1924년부터 1953년까지 약 29년 동안 최고의 권력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뇌졸중으로 꾸린카라고 하는 그의 관저가 되겠습니다. 관저에서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고요. 최소 12시간에서 13시간 이상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생이 정말 가능할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이용주 평론가.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일단 인간의 수명 과학적으로는 어느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이제 의학계에서는 예. 최대 13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정말 최대로 늘리면 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당뇨, 심장 질환, 암 같은 이제 이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병들만 잘 해결을 하면 네. 130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의학계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다 보니까 뭐 좀 130살까지 좀 살아보려고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다양해졌어요. 요즘 많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일단은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된 세포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멸하는 요렇게 그런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이 생명을 늘리는 이런 기술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노화되는 장기를 이제 3D 세포 프린팅이라 그래서 장기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갈아 끼우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노화 세포가 제거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젊은 피를 이제 수혈해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 나눴듯이 젊은 피를 수혈하면 실제로 그게 효과가 좀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기술도 계속 연구가 되고는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또 증명된 거 아니라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해요. 푸틴이 정말 언급한 대로 아니 장기를 혹시 인공장기로 교체를 한다면 이거 진짜 영생이 가능할까? 저희가 의학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통 장기 이식을 통해 간이나 폐나 뭐 관절이나 이런 거는 이식을 통해서 고쳐서 쓸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뇌는 이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생, 오랫동안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로봇에 있는 뭔가를 이식하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럼 나중에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진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니라 로봇에 있는 뇌를 이식해서 그냥 몸만 그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걸 쭉 짚어본 거는 시진핑과 푸틴이 공개 석상에서 생명에 대한 욕구 이런 걸 좀 드러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걸 좀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아마 전승절의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고 돌아간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까지도 야 이거 정말 할만하다, 살만 난다. 네. 이 독재 체제를 정말 영속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치하에서 살아야 되는 주민들이나 인민들은 뭔가 좀 이게 너무 싫은 세상이 빨리 안 되면 생명, 물리적인 생명이 끝나서라도 교체가 되면 좋겠다는 열망을 할 텐데 그 체제가 계속 이어진다? 이거는 뭐 어떤 변화의 출구도 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 독재자들은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를 않겠죠. 자기들의 영생을 아마 영원히 꿈꿀 겁니다. 네, 세 분과 함께 권력자들이 꿈꾸는 불멸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